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쭉 움직이지 않으니까 좀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바로 들어오니까. 네, 오늘은 그렇게 많은 양들을 제가 적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너무 양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에서는 굳이 여기를 이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중요한 것들만, 시험에 나올 것들만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우슈비츠 수용소엔 아이들이 없다. 분명히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엔 6살, 7살, 5살 그런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슈비츠에는 아이들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 어린 아이들이 그 고압 철책을 넘어서서 수용소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아이들은 모두 어른이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죽음에 접근하는 순간 아이들은 모든 동심을 다 내려놓고 죽음에 바로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어른이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가슴 아픈 그런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그 시대, 정말 그 포갑적 식민지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절에 누려야 될 인권, 누려야 될 행복, 누려야 될 가치를 전혀 갖지 못하고 그 시대를 빠르게 관통하면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그들. 아마 일제강점기 시대 아이들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일본의 눈치를 보고 일본이 원하는 이름을 쓰고 일본이 원하는 생활 양식에 맞춰 가야만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엔 아이들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하지만 그 일제강점기에도 우리는 끝까지 싸웠던 저항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일제강점기 마지막 저항의 역사 1930년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930년대 국내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대 여러분 민족 말살 통치예요. 아주 포갑적인 어떤 그런 통치 시기인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맞서 싸웠을까라는 것이죠. 당연히 싸웁니다. 네, 당연히 싸웁니다. 일단 국어하고 역사 쪽 볼게요. 이 당시 민족 말살 통치이기 때문에 국어, 우리말 못 쓰게 하고 우리 글 못 쓰게 하고 역사,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국어 쪽에 보면요. 우리의 어떤 말, 글을 지키기 위한 단체가 있으니 그 단체가 바로 조선어 학회입니다. 자, 이 조선어 학회의 전신은 여러분 1920년대 우리가 이미 배웠죠? 바로 조선어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그 조선어 연구회가 이제 이름을 바꿔서 조선어 학회가 된 건데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요. 먼저 한글 맞춤법 통일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뭐 표준어도 또 제정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였냐면 바로 이때 이 조선어 학회가 만들려는 게 뭐였냐면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말 큰 사전.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앞에서 일제강점기 정책을 배우면서 배웠어요. 이미 40년대 민족말살 통치 가운데서 일제가 자행했던 것, 이 우리말 큰 사전을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그렇죠.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 조선어 학회 사건. 42년도에 있었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시에 우리말 쓰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도록 하는 어떤 민족 말살 통치기였는데 이때 어느 한 학생이 한국말을 한 거예요. 누가 가르쳤어? 라고 해서 그 배우를 쭉 추적하다가 보니까 조선어 학회와 연결되었고 조선어 학회를 쳤던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조선어 학회 사건이 되는 겁니다. 진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제강점기엔 아이들이 없었겠다고. 그죠?
우리 글을 마음껏 표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아이들이 표현하지 못하면서 표현에서는 끌려가고 잡혀가니까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눈치를 보면서 쓰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도 벌써 어른들처럼 되어버린 이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조선어학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 여러분들 활동했던 게 뭐였냐면 이때 여러분들 그 브나르드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브나르드 운동. 이게 민중 속으로라는 건데요. 문맹퇴치 운동이에요. 문맹퇴치 운동인데 이 브나르드 운동을 주도했던 조직은 어디였냐면 신문사였어요. 동아일보. 예, 동아일보에서 주도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이때 나왔던 이 브나르드 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나왔던 소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시문의 상록수. 시문의 상록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이쪽 역사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를 지금 못 배우도록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 당시도 역시 여전히 우리 역사학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 왜 신채호, 박은식 배웠었죠? 그 전통을 이어서 민족주의 사학이 여전히 발달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먼저 민족주의 사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족주의 사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늘 정신입니다. 정신. 예, 그래서 신채호의 뭐 난가라든지 또는 박은식의 얼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전통질, 난가라든지 또는 뭐 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30년대 와서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정인보. 정인보의 얼. 이런 것들 이제 민족주의 사학의 어떤 전통을 지금 계속 계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위대함 이런 것들을 알리려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겠죠. 근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 또 실증주의 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위대하다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들의 팩트, 사실만을 알리는 것, 이게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력이 바로 이 실증주의 사학입니다. 이 실증주의 사학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이병도 같은 인물인데 이들이 만든 그 학회가 있어요. 그 학회가 뭐였냐면 바로 진단학회. 진단학회가 있고요. 이 진단학회에서 발행한 잡지 또는 학술지를 우리는 진단학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회경제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경제사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회경제사학은 뭐냐면 이게 사회주의 사학에 굉장히 영향을 받은 겁니다. 사회주의,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되어서 자본가를 제거하는 그리고 평등사회를 만드는 그런 모습들. 공산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토대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회경제사학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경제사학의 대표적인 인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백남운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꾸 이게 뭐 주관식 시험에서 백남준 이렇게 쓰는데 백남준은 비디오 아티스트예요, 여러분들. 백남운입니다, 백남운. 자, 이 백남운이 이 주도했던 이 사회경제사학은요, 어디에 기반을 두면 유물사관이에요, 유물사관. 유물사관이란 사회주의 사관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역사는 발전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발전하는데 법칙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법칙성에 의해서 어느 지역이나 다 보편적으로 역사는 발전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발전, 법칙, 보편 이런 키워드가 등장하면 이건 무조건 사회경제사학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사관에서 보고 있는 역사 발전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 원시 공산제 출발, 그 다음이 고대 노예제 출발, 그 다음이 중세 봉건제 출발, 그 다음이 근대 자본주의, 그 다음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로 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단계별로 다 어느 지역이나 똑같게 이 발전 법칙에 의해서 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백남운의 사회경제사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뭘 얻을 수 있냐면 이것은 당시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그 식민사관이 있어요. 그 식민사관이 뭐냐면 정체성론이라는 거예요. 일제 그 식민사관 중에서 정체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체성론을 정면으로 비판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정체성론은 뭐냐면 이 조선의 역사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 단계 조선은 일본 고대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정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되어 있는 그 조선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깨워준 게 누구다? 그 일제다. 고마워해야 된다. 이게 식민지 지배 있는 거 너희들 고마워해야 돼. 이런 논리로 간단 말이에요. 이 정체성론이. 이 정체성론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게 바로 이 백남원의 사회경제사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국어나 역사학 방면에서 많은 활동들이 있었다는 사실, 민족말살 통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항의 역사가 계속 쓰여지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국외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한번 국외로 한번 나가보시죠. 자, 국외입니다. 국외. 자, 이건 전 시간에 배웠던 걸 여러분 떠올리셔야 돼요. 국외. 국외에서는 여러분들 이 만주 지역에서 삼부 통합운동이 있었다라고 제가 끝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네, 삼부 통합운동. 이 삼부 통합운동의 결과 만들어졌던 게 북에는 혁신의회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북에는 혁신의회요. 남에는 국민부라. 요거 배웠습니다. 남쪽에는 국민부가 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이 조직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보세요. 요 조직 루루루루루루루루루 네, 이어집니다. 네, 북만주에서도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부 이 남쪽에서도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조직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북쪽입니다. 자, 북쪽에서는요. 한국독립당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한국독립당. 이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가 한국독립군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한국독립군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누군지를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지청천입니다. 지청천. 나중에 여러분 배울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지청천. 이 인물이 여기에서 전투를 전개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키워드 하나를 꼭 놓치시면 안 돼요.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 제목에다 한번 써봤는데, 이 앞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한중연합작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제가 지금 써놨습니다. 자, 잊으시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해요. 1930년대 키워드는 바로 이 한중연합작전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한중연합작전, 한국과 중국이 함께 일제와 맞서 싸우게 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1920년대 여러분 기억나요? 미스야 협정. 한국 독립군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 중국인들도 혈안이 됐다고요. 그들 잡아서 일본에 넘기면 돈 받으니까. 그죠? 그런데 30년대 와서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 중국인들이 이제 우리 조선인들과 손을 잡고 일제와 맞서 싸운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변하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 계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1931년 일제가 이 만주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31년에 있었던 만주사변이라는 것이죠. 만주사변이 터지면서 이제 중국인들이 안 거야. 아, 우리의 적은 일본이구나. 그 일본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한국, 이 한국과 우리는 손을 잡아서 일제와 싸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그러면서 30년대 이후부터는 한중연합작전이라는 그 거대한 공동연합전선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키워드예요. 30년대 한중연합작전. 이거는 이제 모든 운동에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이 싸우게 된 전투, 지청천을 앞서 싸운 전투도 다 모두 한중연합작전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전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청천이 주도했던 전투인데요. 바로 쌍성보 전투, 그 다음이 대전자령 전투.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여기 이제 한중연합작전에 의해서 바로 한국 독립군이 주도했던 그런 전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을 한번 볼게요. 남쪽은요, 조선혁명당이 있었습니다. 조선혁명당. 조선혁명당의 산하 부대가 조선혁명군입니다. 자, 이 조선혁명군이 이끌고 있었던 조직, 인물은 누구였냐면요, 바로 양세봉입니다. 양세봉. 자, 이 양세봉이 이끌었던 전투, 물론 이것도 한중연합작전이 되겠습니다. 바로 영릉가 흥경성 전투. 영릉가 흥경성 전투. 이 영릉가 흥경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만주 지역 1930년대 초반 시기로 본다면 30년 초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예요. 여전히 30년대도 이렇게 싸우고 있었구나라는 거. 그런데 30 초반에 여러분 만주사변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만주사변이 벌어지면서 이게 만주 괴뢰국이 세워져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활동이 상당히 어려워진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땅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있었던 독립군들이 좀 이동을 합니다. 근데 어디로 이동하냐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이 중국 관내라 하면 여기 이제 여러분 만리장성이 있어요. 그죠? 그 만리장성 안쪽. 이 안쪽을 우리는 중국 관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 관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만리장성 안쪽. 그래서 3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주로 이 만리장성 안쪽 중국 관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자,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관내에서 양대 축이 있다면 이 백범 김구가 이끌고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겠죠. 그죠? 임시정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김구가 또 양축이 되는 거물이 있었어요. 그 거물이 뭐냐면 1920년대 일본의 그 간담을 서늘케 했던 의열단 단장,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네, 김원봉이 있었습니다. 김원봉. 네, 의열단을 이끌고 있었죠. 자, 이 두 축이에요. 예, 두 축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사실 이 김원봉 세력이 엄청난 세력이거든요. 이 김원봉을 중심에서 뭉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탄생했던 조직이 하나 있는데, 그 조직이 바로 민족혁명당이다라는 조직이에요. 민족혁명당이라는 조직입니다. 이 민족혁명당은 여러분 1935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혁명당은요, 그 밑에 이제 또 다른 조직들을 이제 모아놔서 이름을 바꾸는데, 그 조직이 바로 조선민족전선연맹 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37년도에 만들었는데, 이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 부대가 이제 창설이 돼요. 그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바로 조선의용대라는 조직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조선의용대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이 조선의용대는 1938년도에 만들어진 그런 조직인데요. 이 조선의용대의 역사적 의의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이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 최초 한인 부대, 최초의 한인 부대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 관내에서 우리 스스로 조직했던 그런 부대가 바로 이 조선의용대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중국 안에서 지금 외국 군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본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때 벌어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한중연합. 만주사변 이후에 한중연합이 가능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 게다가 1932년 한인애국단 윤봉길 의사가 폭탄 투척에 성공하면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전폭적으로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와준 그런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30년대에 지금 나타나게 되면서 한중연합작전의 그 벽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김원봉 계열뿐만 아니라 백범 김구도 있었죠. 백범 김구는 여러분들 그
윤봉길 의거 이후에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칭에 도착을 하죠. 충칭에 도착을 해서 만든 부대가 뭐였다? 그 부대가 바로 한국광복군이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건 다 이미 배웠습니다. 이 한국광복군은 1940년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942년에 이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있었던 이 김원봉이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김원봉이 1942년도에 합류하게 되더라.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네, 총사령관 지청천,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이 김원봉이 또 연결되는 이런 라인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 일부 세력은요, 그러니까 일부는 김원봉과 함께 갔고요, 일부는 중국 예난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조직을 만듭니다. 그 부대가 바로 조선의용군이더라. 여기는 예난으로 이동을 한 것이죠. 이쪽은 지금 충칭으로 이동한 것이고, 일부는 이쪽으로. 네, 이러면서 바로 우리 독립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1930년대 저항의 역사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더 파고 들어가면 너무나도 많은 조직과 단체들이 있는데 기본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어쨌건 여러분들, 이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우리는 결국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일제시대는 다 그랬다라는 말, 이런 말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족 반역의 길을 걸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시대는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굳이 저렇게 뭐 비난할 필요가 있겠어? 비판할 필요가 있겠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써드렸던 이 모든 역사는 그 시대 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의 역사예요. 자신의 청춘과 재산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싸웠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역사 앞에서 그 시대는 다 일제에 빌붙으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이제 끝났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는 광복합니다. 우와! 광복하고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 광복의 역사로 한번 가보시죠.